이 칼 누가 가져왔노?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쓰던 이런 칼로는 제대로 된 사시미를 뜰 수가 없다. 나는 24cm 이상만 되면 사시미를 뜰 수가 있다. 단 날이 너무 얇아서는 안 된다. 생선의 뼈 때문에 칼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시미 칼은 일제를 많이 쓴다. 안녕하십니까, 111씨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영상에 댓글이랑 응원 덕분에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히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 속 요리에 대한 설명이랑 열정을 진심으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식 요리사들의 심장이랑 로망, 제 칼이랑 조리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리 채널을 운영하면서 댓글로 칼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았거든요. 사실 도마 위에 칼을 쭉 늘어놓고 하나하나 소개하는 영상은 찍을 생각이 없었어요. 단순한 생각이지만 뭔가 일식 조리사들만의 이야기 아니면 그들만의 약간 리그?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좋고 대단한 칼을 쓰는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가는 장비 자랑처럼 비춰질까봐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댓글로 생각보다 요청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한번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칼에 대한 정확한 설명 영상이 없어요. 뭔가 자기 칼 자랑을 하는 듯한 뉘앙스 그런 영상은 조금 있고 정작 일본 요리용 칼에 대한 용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본 요리 칼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요리를 만드는 영상도 아니고 특히나 제 말이 정말 많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좋아요만 누르고 나가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우선 칼에 대한 저의 생각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리에 있어서 칼은 장르를 불문하고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조리 도구죠. 개인적으로 요리의 절반은 칼이고 나머지 절반은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을 맞추는 조미료랑 이런 양념들은 그 이후의 개념이고요. 칼과 불을 반반씩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요리인데 일본 요리에서만큼은 여기서 칼의 비중이 아주 조금은 더 높은 것 같아요. 한 55대 45 정도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 긴 칼을 능숙능란하게 다루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일본 요리를 선택한 것이 사실이고 한때는 그 누구보다 칼에 대한 관심이랑 열정이 엄청난 시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요리를 오래 할수록 요리의 본질이나 실력은 결코 도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섬세한 조리 과정을 보여드릴 때 도구의 브랜드보다는 손끝에서 나오는 감각이랑 경험 그리고 기술 자체에만 집중했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식재료와 씨름하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한테 비싸고 좋은 명검은 그저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한데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 좋은 도구를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을 한다는 거죠. 좋은 도구는 실력을 가진 요리사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빛을 발하고 요리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작정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칼을 추천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주방에서 매일같이 제 손끝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이 도구들 각각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제대로 한번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실력에 걸맞는 좋은 도구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100%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식 요리사의 로망 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일본 요리에 있어서만큼은 칼의 비중이 아주 조금 더 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일본 요리는 다른 장르랑은 다르게 칼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확실한 특징이 있죠. 이게 단순히 비싼 칼, 싼 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일본 요리에서 칼의 종류는 오직 식재료의 특징 그 하나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경험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 하더라도 사람의 스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지막 그 1%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빈틈을 칼이 채워주는 개념이죠. 단순히 여러 가지 칼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식재료를 완벽하게 조리해내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 그 요리사들의 욕구, 어쩌면 그 이상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다양한 칼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식의 칼은 채소, 생선, 고기, 가금류 이렇게 재료별로 나누는 것을 넘어가지고 훨씬 더 깊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직 생선의 밑손질만을 위한 칼, 생선의 살만은 자르는 칼, 심지어 딱 이 한 종류의 어종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용 칼까지도 있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디테일 덕분에 식재료를 선택함과 동시에 그 재료에 완벽하게 맞는 칼이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일본 요리가 무조건 최고다, 다른 요리보다 잘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칼의 디테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장르가 따라오기 힘들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칼들을 전부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끝없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 그게 바로 일식 요리사들의 숙명인 거죠. 주방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저 또한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자, 우선 일식용 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식 칼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바로 재질이랑 외날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제는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AI라는 최첨단 시대가 되었어도 칼에 있어서만큼은 비쌀수록 옛날의 전통 제작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역사를 보면 이 사무라이용 일본도부터 시작해서 대장장이들이 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잖아요. 실제로 그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고 나서는 대장장이들이 조리용 칼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기술을 이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명맥을 잇는 기술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명품 칼은 역시 사람 손으로 직접 불에 굽고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식 칼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금속 재질입니다. 이 철이라는 금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성질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단단함이고 두 번째는 유연함이죠. 철이 단단하면 재료를 쉽게 쓸 수 있고 절삭력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유연함이 부족하면 이 충격에도 깨지기 쉽고 이가 나가거나 연마하기가 엄청 까다롭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둘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이 좋은 칼의 기본이자 칼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칼의 가격 또한 대부분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칼 브랜드마다 다양한 합금이나 신소재들이 나오고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식 주방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전통적인 금속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순수한 철은 탄소 함량이 낮아가지고 비교적 좀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불에 굽고 두드리고 식히는 담금질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강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일식 칼에서는 이 강도에 따라 가지고 크게 청강, 백강, 환강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요 색깔은 금속 자체의 색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대장간에서 금속의 종류를 구별하기 쉽게 감싸두었던 포장 종이의 색깔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청, 백, 황의 순서로 이제 등급이 매겨지고요. 물론 이제 철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죠. 녹이잖아요. 탄소가 높을수록 이 부식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식을 개선하려고 만든 스테인리스라든지 합금 강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기엔 오늘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오늘은 이 전통 탄소 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속을 가지고 칼을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의 금속으로만 만드는 혼약기라는 방식이랑 강철이랑 염철을 합쳐서 만드는 카스미야키라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혼약기는요, 탄소 함량이 높은 단단한 강철 그 하나만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일본어에 많이 사용되는 혼이 붙은 혼약기입니다. 전통 일본도 그 사무라이들이 쓰던 일본도의 제작 방식에 가장 가까운 매우 높은 강도랑 극강의 절삭력 그리고 예리함이 오래간다는 아주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단단한 나머지 뒤틀림이라든지 깨질 위험도 크고 제작 난이도랑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게다가 연마하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금속이 단단한 만큼 최고급 숫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력 적은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식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당구 300 이하 맛세의 금지처럼 경력 10년 이하는 혼약기 사용 금지라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 혼약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랑 존재감은 주방에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제작 방식인 카스미야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일식 칼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단단한 강철을 부드러운 연철이 감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흑연, 그 연필심을 부드러운 나무가 감싸고 있는 연필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카스미야키의 제작 방식은 혼약기의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거든요. 가격 접근성도 괜찮고요. 유연한 연철 덕분에 연마라든지 술이나 유지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하죠. 이 두 가지 금속을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칼날을 보면 금속이랑 금속이 맞붙은 경계선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은 엄청나게 비싼 카스미야키 칼들 보면 이 무늬가 예술작품처럼 굉장히 정교하거나 금속을 여러 번 접었다 늘렸다를 반복해서 수많은 층을 만들어낸 외국의 다마스커스 같은 그런 특별한 칼들도 있거든요. 아까 강도는 1100황의 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카스미야키의 제작 방식에서는 칼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청강이 100강보다 훨씬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혼약기의 칼을 살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깨지기 쉬운 강철 제작 방식인데 그걸 혼약기로 만들어버리면 극도로 관리가 까다로워져서 오히려 혼약기에서는 청강보다는 백강이 밸런스가 좋아서 조금 더 인기가 많다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차의 모양이나 엔진은 쉽게 바꿀 수가 없지만 나머지는 옵션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이 칼 또한 이 칼의 손잡이나 그리고 이런 칼집 등은 따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식의 맛이랑은 무관하게 순전히 요리사들의 개인적인 취향 영역이거든요. 가끔은 칼보다 여기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위생이나 관리 편의성 때문에 이 손잡이가 전체적으로 금속이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칼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최고급의 전통 일식 칼들은 여전히 나무 손잡이를 고집하고 있죠. 그래서 비싼 칼들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흑단목이라든지 아주 밀도가 높은 고급 나무를 쓰거나 방수를 위해서 특수 2차 가공을 한 나무를 사용해서 손잡이를 이렇게 제작합니다. 다행히도 한번 사면 바꿀 수 없는 칼날이랑 다르게 손잡이는 원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셈이죠. 그리고 칼을 고르실 때 꼭 보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칼이랑 손잡이를 연결시켜주는 여기 이음새 이 부분이거든요. 가끔 싼 칼을 보면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칼들은 이 부분을 물소뿔로 만들거나 아니면 초고가의 칼들은 코끼리 상아 같은 자연 소재로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나무 손잡이는 물을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해지면 다시 수축하는 미세하게 크기가 변하는 구조거든요. 이때 자연 소재인 물소뿔이나 상아는 나무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나고 줄어들면 그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는데 이 저가의 플라스틱이나 금속 소재들은 나무의 수축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칼을 오래 쓰다 보면 여기 이음새 부분이 깨져버린다든지 헐거워져서 칼날이 갑자기 쑥 빠져버리는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칼날과 이 고정부 사이에 이 틈 여기에 단차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단차가 생겨버리면 이 틈에 이물질이 끼어서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차 없이 평평하고 매끈하게 마감된 칼을 고르는 거, 이것도 이제 칼을 고르실 때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칼의 금속이랑 제작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한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 사용 목적에 따른 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본 요리에서 사용하는 칼은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이 같은 종류라도 칼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수백 가지도 될 정도로 많아서 저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칼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구들은 생선들을 위한 칼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칼은 야나기라고 하는 칼이죠. 가장 일식스러운 칼이죠. 일반 분들도 사시미 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긴 형태의 칼입니다. 저희처럼 이제 전문적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시미 칼도 세분화해서 쓰거든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야나기라고 불리는 이 칼입니다. 이 야나기가 일본어로 버드나무를 뜻하는데요. 얄팍한 이 칼의 형태가 버드나무 잎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생선 요리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칼이라서 요즘은 장르를 불문하고 다른 나라 요리를 하시는 셰프님들도 생선 썰 때 다들 이 칼 한 자루씩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선회를 매끄럽게 자르고 손질하기 편리하도록 이 폭이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270mm랑 300mm 요 두 가지 길이의 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회를 썰기 위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이 샤프한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짧은 야나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타코이끼라고 하는 칼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찾지 않는 사시미 칼의 형태이거든요. 우리가 스키야키를 구울 때도 관동식이랑 관서식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듯이 사시미 칼도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서 쓰는 칼이 달랐다고 하거든요. 관동 지역에서는 이 타코이끼를, 관서 지역에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야나기를 주로 사용했죠. 근데 타코이끼는 칼끝이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직각이다 보니까 실제로 업장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조작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요 야나기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름이 타코, 그 타코야키 할 때 그 타코, 문어잖아요. 그리고 당기다는 뜻의 히키. 그래서 문어 전용 칼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어 전용 칼은 아니고요. 생선회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 생선회를 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칼을 세워서 직각으로 내려 자르는 히라츠쿠리, 그리고 칼을 눕혀서 비스듬히 당겨 써는 소기츠쿠리라는 방식이 있는데 다코이끼는 이 야나기 칼에 비해서 칼의 폭이 조금 더 좁은 편이라서 저는 주로 이 얇은 흰살 생선을 당겨 썰 때 이 칼이 조금 더 유리해서 그때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칼이 후구이끼라고 하는 요 야나기처럼 생긴 칼입니다. 요 후구이끼란 칼은 이 앞서 얘기한 야나기랑 타코이끼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놓은 칼이거든요. 후구라는 게 보고를 뜻하는데요. 일본 요리에서 이 당겨 쓰는 생선회의 최고 난이도, 그 마지막 레벨이 보고회가 아닐까 싶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보고회는 이 얇게 떠서 접시의 무늬가 투명하게 다 비칠 정도로 극도로 얇게 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용도에 맞춰 가지고 폭도 야나기에 비해서 조금 더 좁고요. 두께도 얇고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서 섬세하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타코이끼처럼 끝이 없는 게 아니고 뾰족하다 보니까요. 이 보고회를 한 장 한 장 써서 이렇게 담아야 되는 이때 굉장히 칼끝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 편리해요. 아마 일식 요리를 하시면서 나도 이 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주방에서 상당한 경력이랑 깊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후구이끼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경력이 꽤나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시미의 단짝 친구, 바로 이 대박칼입니다. 이 칼들은요, 사시미를 썰기 전 생선을 해체하고 손질하는 전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칼이죠.
물론 생선뿐만이 아니고 다른 뼈 있는 식재료를 다룰 때라든지 무게가 있거나 두께감이 있는 식재료를 자를 때도 사용을 하는데, 얇고 예리한 사시미 칼과는 정반대로 이 칼날이 굉장히 두껍고요,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대바 칼이고요. 일본 요리를 처음 배울 때 아마 가장 먼저 만지게 되는 칼이 아닐까 싶어요. 칼등이 아주 두껍고 날에 곡선이 있어서 굵은 생선뼈를 툭툭 자르고 억센 대가리를 자르는 등 이런 해체 작업할 때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바는 브랜드가 달라도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본인이 다루는 식재료의 크기에 맞추어 가지고 칼의 길이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180mm에서 240mm 정도의 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게 이 코대바입니다. 대바 앞에 작다는 뜻의 코를 붙여서 말 그대로 작은 대바죠. 이 비교해 보시면 크기 차이가 확 나잖아요. 보통은 150mm 이하의 작은 대바를 말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120mm짜리 굉장히 작은 대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코대바의 목적은 작은 생선이라든지 조개 같은 거를 손질하기 위해서 제작된 건데, 사실 저는 이 칼을 쓰면 쓸수록 이 작은 칼이 제 손에 딱 맞아가지고요, 지금은 이 코대바 하나면 웬만한 생선은 다 이걸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칼이 작고 가볍다 보니까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특별히 겨울에 막 1m가 넘어가는 큰 대방어 같은 거대한 생선이 아니고서는 주방에서는 이 코대바가 완벽한 제 주무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바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진 않아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아이데바라는 칼이 있습니다. 아이데바는 일반 대바 칼보다 폭이 조금 더 좁고요, 얇고 슬림하게 만들어진 형태의 녀석인데요. 두께가 얇은 만큼 생선의 살과 뼈를 분리하는 오롯이 작업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일반 대바랑 쓰임새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복 투자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생선 손질할 일이 유독 많거나 오롯이 작업에 디테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이 두 칼은요, 생선 중에서도 오직 딱 한 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수한 칼들입니다. 이 첫 번째 칼은 우나기 사키라고 하는 이 칼이고요. 이 칼은 장어, 그 중에서도 민물장어인 우나기를 손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칼입니다. 재밌는 건 그 중에서도 오직 관동 지역에서 장어를 손질할 때 이 형태의 칼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오사카나 교토나 나고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장어를 다룰 때 완전 다른 형태의 칼을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일식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좁은 칼이라서 이 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을 거예요. 운 좋게 저는 예전에 관동식 장어 요리를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칼과는 다르게 여기 칼날이 앞에 하나가 더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윗부분의 칼로 장어의 등을 이렇게 잘라서 펼치고 아래쪽에 있는 넓은 부분으로 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윗부분의 칼로 다시 짜잘한 잔뼈를 날려주고 이 모서리에 이 각, 요 뾰족한 꼭지점으로 이렇게 지느러미를 제거하죠. 이게 손에 익기까지는 조금 굉장히 까다로운 칼이긴 한데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장어를 손질할 때 이만큼 편리한 도구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다른 칼들이랑 다르게 손잡이가 매우 짧고 여기 끝이 잘려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동식 특유의 장어 손질 방식 때문일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장어 칼이랑 장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호네기리보초, 하모킬이라고 하는 이 큰 칼입니다. 지난번 안하고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 칼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붕장어나 민물장어가 아닌 여름에 또 최고급 식재료로 사용되는 갯장어, 하모라고 불리는 이 갯장어에 수많은 잔뼈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용 칼이에요. 이 보시다시피 칼이 굉장히 무겁고 큰 게 특징이거든요. 이 육중한 칼의 무게랑 이 손목의 스냅만을 이용해서 바닥에 얇은 껍질만을 남겨둔 채 살과 살 사이를 1mm 간격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잘라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죠. 만약에 이 호네기리 칼이 아니고 일반 사시미 칼이나 이런 칼들로 호네기리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칼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억센 뼈를 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에 강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껍질까지 잘려버리고 그리고 살과 살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얇고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무거운 전용 칼을 사용하는 거죠. 다만 칼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가격도 꽤 비싼 편이에요. 아마 일식 칼 중에서는 제일 비싼 칼일 거예요. 근데 갯장어가 나오는 건 여름 딱 한철, 그때 잠깐만 사용하는 칼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용도는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게 사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후구휘끼라든지 이 하모기리 같은 칼은 주 목적보다는 뭔가 주방에서 후배들한테 살짝 자랑할 때 그때 더 많이 사용하는 칼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 주방의 두 번째 이제 식구들인 야채칼입니다. 야채칼은 앞서 보여드렸던 생선칼처럼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우스바라라고 부릅니다. 이 끝부분이 이제 모양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거든요. 우선 이 네모 반듯한 사각형 형태의 기본 우스바입니다. 일식칼은 이 칼이 이렇게 비스듬해지는 구간, 칼날로 내려가는 이 비스듬한 구간을 신옥이라고 하는데 이 폭이 넓을수록 칼날이 얇고 예민해져서 아주 정교한 칼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채 칼들은 생선 칼들에 비해서 이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죠. 다만 날이 얇고 예리한 만큼 칼날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야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실수로 생선의 뼈라든지 단단한 다른 식재료를 잘라버리면 칼의 이가 금방 나가버리거든요. 그만큼 날카로운 칼이다 보니까 야채 표면이나 세포에 자극을 주지 않고 단면을 아주 깔끔하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식 칼질의 꽃이라고 불리는 얇게 돌려 깎는 카츠라무끼라는 기술도 완벽하게 해내려면 이 우스바가 거의 필수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요 녀석도 똑같은 우스바인데 요건 카마 우스바라고 부릅니다. 요 칼 끝이 약간 둥글게 나처럼 생겼다고 해서 낫을 뜻하는 카마가 붙은 카마 우스바인데요. 이 칼도 앞서 설명해드렸던 사시미 칼처럼 예전에는 관동, 관서 지역으로 나누었었던 야채 칼입니다. 다코이키나 이 우스바처럼 칼 끝이 직각으로 뚝 떨어진 우스바는 도쿄 중심의 관동 지역에서, 그리고 둥근 곡선으로 내려온 야나기라든지 이 카마 우스바는 오사카 중심의 관서 지역에서 주로 썼던 거죠. 참 옛날에는 이 두 동네가 어지간히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사실 요리할 때 우스바랑 카마 우스바의 기능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 카마 우스바가 끝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차이가 없는 똑같은 야채 칼이죠. 근데 저는 왜 이 두 가지 겹치는 칼을 다 가지고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걸 먼저 샀거든요. 샀다가 조금 더 큰 게 필요해서 이걸 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야채 칼인 무키모노라고 하는 이 야채 칼입니다. 이 칼도 야채 전용으로 나온 칼이거든요. 일전에 제가 칼질 영상에서 일식 칼질의 큰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도마에 올려놓고 써는 킬이랑 재료를 손에 들고 써는 무키 기억하시나요? 이 칼은 말 그대로 무키, 재료를 손에 들고 썰거나 깎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칼이에요. 우스바보다 크기도 작고 비교적 가볍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용도로 따지면 우스바는 도마 위에서 써는 이제 킬이 여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이 무키모노 칼은 들고 깎는 무키에 조금 더 특화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방에서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이 무키모노 하나로 다 해결해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극강으로 가늘게 썰어야 되는 하리키리를 한다거나 아주 각 잡고 신경 써서 이제 야채를 썰 때는 우스바를 쓰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루 종일 이 무키모노 하나로 끝장을 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야채 칼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무키모노만큼은
현업에 계시는 요리사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칼 중에 하나입니다. 칼이 많다 보니까 설명해야 될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제 주방의 세 번째 식구들, 다목적으로 쓰는 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규토라고 하는 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리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칼이죠. 한자로 규토는 소우자 칼 도자를 써서 규토라고 부르는데, 아까 보여드린 타코이키처럼 타코이키가 문어 전용 칼이 아닌 것처럼 이 칼도 소고기 전용 칼은 아닙니다. 다목적 칼인 거죠. 사실 가정에서는 이 칼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고요.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의 형태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양식을 하는 셰프님들은 요 칼끝이 조금 둥글게 올라간 형태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녀석은 제가 샀다기보다는 처음 대학교를 들어가서 조리과 실습용으로 단체 구입했던 칼입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요. 몇 년에 한번 꺼내 쓸까 말까 한데, 이 일식의 칼들이 외날 칼들이라서 그거랑 다르게 저는 이 칼을 지금 5대5로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가끔 과일을 이쁘게 자르거나 정확하게 내려서 잘라야 될 때 그때만 가끔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제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규토인데요. 이 규토가 다목적 칼이다 보니까 편리성은 확실히 있는데 아쉽게도 전문성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하거든요. 이 재료에 맞게 특화된 일식 칼들에 비해서 절삭력도 사실 조금 아쉽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전문적인 칼들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규토는 점점 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요 패티 나이프. 일식 요리사들이 유일하게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패티 나이프입니다. 영어에서 이 패티라는 뜻을 찾아보면 작다는 의미는 맞는데 이게 뉘앙스가 썩 좋은 뜻으로만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패티 나이프지 싶어서 좀 많이 찾아보니까 이게 프랑스어 푸띠에서 온 표현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뭐 이 칼은 비교적 크기가 이 큰 규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어진 칼이죠. 딱히 정해진 목적성이 있다기보다는 간단하고 빠르게 무언가를 잘라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다목적 칼입니다. 이 좁은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효자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 칼을 이제 너무 오래 써서 이 칼폭이 엄청나게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좁아진 칼폭 때문에 손을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손을 움켜잡다가 이렇게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쓰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이 패티 나이프의 빈자리를 이 짧아진 야나기가 거의 대신하고 있죠. 이 야나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야나기가 이 패티 나이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구입한 칼이란 거예요. 하도 갈아 써서 이제는 이 연마의 폭도 남아있지 않고 여기 새겨진 글씨까지 이제 다 깎여 내려가가지고 요것도 이제 사실 보내줄 땐 됐는데 너무 아쉬워서 못 보내주겠더라고요. 이 손잡이도 다 무너져가지고 최근에 손잡이만 새로 교체해서 아직도 근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현업 주방에서는 이렇게 작고 짧은 칼들이 의외로 엄청난 활용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식구들은 오로지 고기만을 위한 칼입니다. 이 첫 번째로 스지이키라는 칼이고요. 일본어로 스지가 고기의 근막이나 힘줄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고기의 근막을 제거하고 손질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 손질은 보통 도마에 올려놓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탕탕탕 내려 써는 동작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미 칼처럼 이렇게 칼폭이 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생선에 비해서는 질긴 근막이랑 고기 근육 사이사이를 이 정교하게 파고들어서 갈라야 하는 작업이 많아서 칼이 이렇게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키야키 키겐을 운영하면서부터 소고기 등심 같은 이런 부위를 매일 손질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고기 손질할 때는 이만한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하고 좀 편리한 칼 중에 하나예요.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발골 작업이나 큰 정형 작업이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덩어리로 들어오는 부분육 같은 경우에 근막을 제거하고 썰어낼 때는 이 칼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스지이키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제가 사용하지 않는 칼이라서 저희 직원한테 빌렸는데요.
호네스키라고 하는 칼이거든요. 사실 이 칼은 생각보다 일본 현지에 있는 조리사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칼인데 유독 한국에 있는 일식 조리사분들은 이 칼을 이제 패티 나이프 대용으로도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칼의 원래 목적은 호네스키, 일본어 그대로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깔끔하게 분리하기 위한 발골용 칼입니다. 호네스키는 지금 보는 이 모양 말고도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발골용 호네스키가 있거든요. 소나 돼지 같은 육류 그리고 이제 닭 같은 가금류 발골하기에 딱 맞춰서 개량된 칼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한국에서는 이 발골용 칼로 생선을 손질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물론 도구란 게 손에 익으면 익숙해지기 나름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 칼은 대바랑 다르게 이 칼 끝 쪽에 둥근 곡선 형태가 없어서 생선을 해치할 때는 오히려 좀 더 뻣뻣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선 손질 겸용으로 이 칼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칼보다는 이 작은 코데바를 훨씬 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일식용 조리 칼은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다 소개해 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 못 해드린 게 있는데 소바를 자를 때 쓰는 소바킬이라는 칼이 있어요. 엄청 넓게 생긴 칼인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늘 소개해 드릴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칼은 아니지만 제 칼 가방에 항상 같이 넣어 다니는 든든한 친구들, 필수 소도구들도 칼을 소개하는 김에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이무키라고 하는 조개칼이고요. 단단한 이제 조개 껍데기를 깔 때 이렇게 사용하는 칼입니다. 요거는 칼날이 날카로우면 오히려 크게 다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칼날이 전혀 날카롭진 않지만 이제 조개 껍질을 탈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로코비키라고 하는 생선 비늘 제거할 때 쓰는 비늘 치는 칼입니다. 깔끔한 생선 밑손질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요건 호네누키라고 해서 생선을 손질하고 나서 이제 살 속에 박혀 있는 뼈들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이제 일종의 핀셋 같은 도구고요. 이렇게 이제 핀셋처럼 생긴 것도 있고 생선이 좀 큰 경우에는 억센뼈를 뽑을 때 약간 펜치 형태로 생긴 호네누키도 있습니다. 요건 메우찌라고 해서 예전에 장어 잡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장어를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도마에 이렇게 박아서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뾰족한 송곳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야또꼬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없는 일본 냄비들 잡을 때 사용하는 전용 집게예요. 일식 주방에서 이제 뜨거운 거 잡거나 옮길 때 의외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도구다 보니까 칼 가방에 꼭 같이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심누키라고 해서요. 이게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나 당근 같은 이제 채소 가운데 이제 심을 깔끔하게 원통형으로 뜰어서 파내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요건 이제 쿠리누키라고 하고요. 야채 속을 이번에는 동그란 곰 모양으로 파낼 때 쓰는 이제 도구고요. 이 외에도 이런 야채 조각칼 같은 게 있긴 한데 사실 이까지 잘 쓰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게 이제 카타누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칼로 조각하기 힘든 벚꽃이랑 뭐 다양한 형태의 잠자리, 지금 보면 물고기, 뭐 눈, 소, 토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복잡한 모양을 이제 찍어낼 때 쓰는 틀이거든요. 요거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판매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 갈 때 하나하나씩 사서 모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양이나 계절 그리고 12간지 띠별로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좀 다양하게 사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밭이라고 하는 금속용 젓가락인데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예리한 걸 잡기에 편리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일본에 가면 칼 파는 곳에 같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방용 가위거든요. 저는 이 가위, 이 개인용 가위를 쓰는데 이 개인용 가위는 일식 칼 파는 전문 매장에서 좀 가격이 있더라도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절삭력이 일반 주방 가위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좋고 그리고 이렇게 분리돼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절삭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생선 손질할 때 어지간한 굵기의 생선뼈는 그냥 이걸로 툭툭툭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친데도 불구하고 절삭력이 굉장히 좋아서 꼭 추천드리는 주방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오롯이 가네라고 하는 강판인데요. 야채용 강판이죠. 이렇게 큰 건 이제 주로 무나 마 같은 이제 듬뿍 야채를 갈 때 사용하고요. 이렇게 작은 거는 이제 유자 같은 거 갈아가지고 유자 체스트 같은 거를 뿌려줄 때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도마에 올리진 않을 건데 요 손톱깎이. 사실 요것도 일본의 칼 파는 집에서 사오거든요. 이 요리사들이 재료도 잘라야 되지만 위생적으로 자기의 손톱도 깨끗하고 짧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이제 필수 중에 필수 제품인데 칼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 이 절삭력이 뛰어나서 저는 이 손톱깎이도 개인용 손톱깎이를 칼 파는 곳에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린 이유가 칼 파는 매장에 실제로 다 팔고 있어서 혹시라도 일본에 칼을 구입하러 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특별할 건 없지만 제가 이제 매일 칼을 갈고 연마할 때 쓰는 도구들이거든요. 이미 이제 오래 써서 얇아지고 깨져버린 숫돌도 많이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샤프톤이란 브랜드의 숫돌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000방, 2000방, 5000방, 12000방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가 나갔을 때 쓰는 이 거친 숫돌이라든지 이제 숫돌의 표면을 잡아주는 맨나오시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숫돌을 보면 이렇게 나무판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나무판이 없다 보니까 오래 쓰면 이렇게 얇아졌을 때 깨지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오래 썼는데 얘도 이렇게 깨졌거든요. 근데 나무판이 붙어 있으니까 깨져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 때 이 제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저는 나무판이 붙어 있는 숫돌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내수사포고요. 물에 적셔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사포죠. 주로 이제 숫돌이 닿지 않는 미세한 틈이라든지 칼등 아니면 이제 작게 녹이 생겼을 때 이 사포를 문질러서 그 녹을 지워내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 고운 입자 사포로 칼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가지고 거울처럼 광택 낼 때도 많이 사용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금속용 광택제도 비슷한 용도인데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일수록 겉보기에 뭔가 화려한 그런 칼보다는 약간 내실에 충실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동백기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즌이 지나서 당분간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이제 칼 보관해야 될 때 칼 녹슬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얇게 발라서 보관하는 용도예요. 이 녹방지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비유하자면 우리도 샤워하고 몸에 이제 바디로션 바르듯이 수거한 칼을 위해서 이제 발라주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으로 오늘은 제 소중한 연장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엄청 길어진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주변 동료들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 칼에 대해서 관심이나 욕심이 많았던 일식 요리사여서 그런지 오늘 이 이야기는 맘먹고 하자면 밤을 새우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칼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는 시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칼을 가진 그런 요리사들보다 어떤 칼이라도 주어지면 능숙하게 요리를 잘 다루는 그런 요리사가 되자고 생각하는 시절이 딱 오더라고요. 비싸고 좋은 최고급 명품 칼들은요, 사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비싼 칼 하나는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싼 칼을 산다고 해서 요리가 갑자기 더 맛있어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비싼 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집착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에 각각의 식재료를 조금 더 완벽하고 정확하게 손질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비싼 칼보다는 재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칼 종류를 하나씩 구입하자. 그래서 이렇게 칼 종류를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요리 배울 때 좋아하던 선배가 해준 말이 있어요. 일식 요리사한테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칼의 종류는 그 요리사가 다룰 줄 아는 식재료 수에 비례한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싼 칼이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지만 저렴한 칼이라고 해서 요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주방에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사용한 칼이 뭔지 아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칼이거든요. 더 이상 연마할 공간이 이제 없다고 하는 이 칼. 이거 25년 전에 2만 원 주고 산 칼이에요. 한국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아는 백로라는 입문용 칼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닌 게 제 예전 영상들 보면 이 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일식 요리사한테 있어서 칼이란 존재는요, 그 요리사를 묵묵하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야지 요리사가 칼의 가격이라든지 브랜드에 끌려다닌다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구 자랑이랑 칼 자랑보다는 맛 자랑이랑 솜씨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진짜 멋진 요리사인 것처럼 저도 그런 요리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